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정풍입니다. 미국의 분기 경제 성장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해서 연율로 0.3% 감소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후퇴한 수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시행 이전에 기업과 소비자들이 수입을 앞당겨 대거 늘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역성장, 이게 뭐 충격적인 얘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22년에 보니까 1분기에 마이너스 1% 성장, 역성장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다시 미국 경제가 후퇴하는 지표가 나타난 건데 관세 부과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 어떻게 컸던 겁니까? 네, 일단 미국의 그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하면 이제 무역 수지가 되겠죠. 이 무역 수지가 GDP 성장률에 기여한 게 마이너스 5%. 이 무역이 타격을 많이 입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수출은 뭐 잘 안 되고 네. 반대로 이제 수입은 수입은 많이 엄청나게 늘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성장률을 이제 크게 끌어내렸다. 그러니까 만약 이거 관세 이런 일이 없었으면 굉장히 성장률이 잘 나왔을 텐데 예. 관세에 대한 공포, 이제 4월부터 상호관세 부과된다. 또 뭐 최근에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관세 쪽에서도 이게 지금 관세율이 몇 %를 모르니까 일단 나중에 돈 돌려줄 테니까 더 내. 이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네. 4월 달에 진행된 게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다들 어려워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거라는 걸 다들 짐작한 수입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재고를 갖다가 확충해 놓은 거죠. 그래서 재고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밌는 통계가 하나 더 나왔는데 바로 미국의 그 전체 경제 성장률 기여도 통계라는 게 나왔는데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 Change in Private Inventory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25% 정도의 GDP 성장률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서 5% 정도 GDP를 손상시키는 수입을 대규모로 해서 이러고 기업들이 2.3% 정도를 재고를 올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 정도는 소비자한테 팔고. 그래서 이번에 소비 지표나 이런 게 잘 나오긴 했지만 다 이게 가격 오르기 전에 사자라는 사자세 때문에 나온 민간 소비 증가였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이 없는. 한마디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발 관세 태풍에 대해서 어떻게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번 성장률 데이터가 과거랑 전혀 지금 궤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변동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미국이 3년 만에 역성장한 게 충격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예? 근데 수출 이런 특이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역성장했다면 이게 우리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오늘 다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문제 미국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1분기 GDP인 만큼 뭐 관세 사실 3월까지는 관세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수입 때문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2분기에는 그럼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빠지겠죠. 네. 일단 뭐 벌써 거기에 대해서 공포들이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게 그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ADP 민간 고용인데요. 그렇죠. 시장 참가자들은 한 12, 13만 명 정도 고용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6만 명 정도 고용으로 그쳤고 여기 대해서 그 ADP 그 이제 민간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넬라 리처드슨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업들이 불확실성,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에 직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그런 결정을 안 하죠. 해고를 할까도 지금 고민 못하고 뽑는 것도 고민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탄력의 둔화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남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불확실성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들은 뭐 가장 위대한 100일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주요 축들은 이 정부 있는 동안에는 조심해야 되고 이 정부 있는 동안에는 어떤 장기 프로젝트 이런 걸 추진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겠다. 그렇죠. 우리 잘못하면 이렇게 엇박자를 타는 순간 상당한 문제를 겪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을 위대하게 마가 정책을 전혀 뭐 수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SNS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다 바이든 때문이다. 이렇게 나쁜 거는 내 탓이 아니고 좀만 기다려 봐라. 이게 바이든의 잔재를 다 정리해 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GDP 성장률이 작년에 2.8이었어요. 그 2.8% 성장의 물가 안정을 달성하고 있던 골디락스 경제를 물려받자마자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한 방에 망가뜨려 한 방에. 놓고 그걸 다른 정권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벌써 이제 앞으로도 미래가 어두운 거죠. 왜냐하면 냉철한 어떤 자기 반성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잘하고 있고 남이 다 문제다. 근데 그래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고. 그렇죠. 결국 저 정책이나 저런 발표들 이런 것들에 뒤에 있는 건 뭐냐면 중도층이라든가 국민 전체의 어떤 지지 이런 건 생각이 없고 자신을 지지하는 코어 지지층들 저희들이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아주 강력한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좋아할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렇게 하면서 또 선거도 아직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은 눈치 보는 거는 이제 금융시장 붕괴되냐 이런 정도만 눈치를 보고 또 금융시장 조금만 살아나면 다시 자기 그 관세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들을 더 밀어붙일 그런 생각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굉장히 부정적 신호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말이죠. 이게 물가 지표를 보면 또 괜찮아졌어요. PCE 가격 지수 이게 개인 소비 지표인데 3월에는 전월 대비 보합입니다. 근원 PC가 이제 식품 에너지 뺀 건데 이거도 동일하게 보합인데 이게 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진정되고 있다 이런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아니면 뭐 수요 위축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유가 하락이 제일 큽니다. 휘발유 많이 가격이 전월 대비 5.9%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대신 이제 뭐가 또 떨어지냐면 곡물 가격이 같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오 연료 보조금 제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콘벨트에 있는 네. 여러 정부들이 로비를 잘 해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 전환 면에서는 완전 마이너스인데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바이오 연료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오르면 바이오 연료 경쟁력이 높아져서 바이오 연료 소비량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콩기름 같은 디젤류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 연료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바이오 연료가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때문에 그렇겠네요.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렇겠네요. 그럼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콩기름 재고라든가 또는 옥수수 재고가 줄고 줄겠죠. 예, 이게 이제 곡물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국제 유가가 대폭락 중이니까 네. 한때 60불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보조금 줄겠네요. 예, 그러니까 보조금도 줄고 또 바이오 연료의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콩기름 재고랑 옥수수 재고가 늘어나고 이게 다시 곡물 가격의 하향 안정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제 유가가 앞으로도 더 빠질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이 그렇죠. 크게 예, 보면은 이게 제일 지금 크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장 유가가 오르기 어렵다고 보면 이쪽 분야에서는 일단 물가를 하방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물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집세입니다. 집세 물가가 전월 대비 그렇죠. 0.5% 올랐습니다. 집세는 많이 오르고. 예, 다시 탄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연관돼 있는 상품과 관련돼 있는 제품들 또는 뭐 운송비 이런 것들은 다 떨어졌지만 대신 이제 집세는 오르는 게 금리 오르니까. 그렇죠. 예, 금리 오르는 바에 뭐 모기지 금리가 7.5%를 돌파할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렌트해주는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집세를 깎아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없죠.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불안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일단 4월까지는 우리 아까 봤다시피 해외에서 사재기를 열심히 해서 4월까지는 지금 시장에 다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4월까지는 저는 안정된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4월에 60불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예. 그래서 4월까지는 안정되는데 오늘 아마존 그 시장 끝난 다음에 발표한 것에서 미래 이익 전망 하향 조정하는 거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상점에 구비해 놓고 있는 물건들의 재고는
4월까지는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어서 괜찮은데 앞으로 미래 재고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부정적 전망 속에서 매출 가이던스를 낮췄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5월부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가 때문에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들리고. 전체 물가는 내려갈지 모르는데 이제 그 그렇죠. 각종 소비재 물가나 각종 근원 물가. 물가 이런 것들이 오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다시 뭐 폭발하면 미국 금리 인하 정책은 상당히 뭐 빨간불이 켜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이건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힘들죠. 시나리오죠. 근데 왜냐하면 행정부는 지금 내리자고 계속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파월 의장이 언제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을 신경 쓴 적이 없으니까요. 파월 의장 내년에 이제 임기 4월에 끝나니까 아직 1년 아직도 남았네요. 예, 그래서 올해 가을부터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 임명하니까 연준의 하반기 연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경제 정책은 이제 동결로 봐야 되거든요. 그 연준 의장 교체기에 금리 정책 적극적으로 펼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린스판에서 버냉키에서 옐런으로 바뀔 때도 다들 정책 기조를 변화를 하지 않고 다음 연준 의장이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동결해 주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본다면 올해 9월 FOMC 정도까지가 파월 의장이 이니셔티브를 지고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기간이 될 텐데 네. 문제가 아까 5월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올 여지가 되게 크니까 그렇겠네요. 이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일단 5월은 동결 같고요. 왜냐하면 5월 인플레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6월 달 FOMC 이제 분기 말 FOMC에서 인플레 지표 5월 인플레 지표를 보고서 판단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금리 인하 기대가 높습니다만 현재 지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이런 사재기 등을 보고 있으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올해 연내 동결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면 해주겠지만 그렇죠. 주가가 제2차 폭락을 안 한다고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는 제가 연준 멤버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미국 금리 정책을 세계가 주시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미국 금리를 주시한다는 얘기는 달러 값도 이제 같이 연동되는 것도 주시하고 이제 관망세라든지 이게 달러 인덱스가 사실은 뭐 그걸 대변하는 건데 100 이하 살짝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대신 다시 엔화를 좀 사재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럼 엔화 값이 세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일본도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일본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불황을 겪었던 이유가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80년대 300엔이었던 게 70엔까지 내려오면서 그렇죠. 사실 나라가 경제가 망가지고 디플레이션에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간신히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 한 145엔 갖다 놨는데 다시 만약 120엔 간다 그러면 일본 경제 좋아지던 뉴스가 그러네요.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그걸 막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 일본 은행이 이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중에 제일 매파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훅시합니다. 여기가 2000년이라든가 또는 2008년 같은 금융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 핑계로 금리 인상했던 데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뭐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제일 센 데입니다. 여기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에다 또 총재 자체도 그분이 2000년 금정위 멤버였을 때 금융정책위원회 멤버였을 때는 금리 인상 그렇게 반대하던 비둘기파였는데 이 일본은행 총재가 된 다음부터는 매파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구로다 퇴임 이후 임명하신 이분은 금리 인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의 강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그 엔 강세를 견뎌낼 수 있는 경제 체력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뭐 엔 강세, 그러니까 끝없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다. 근데 일단 지금 일본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지금 일단 이번 금리 동결은 했지만 그 금리 동결 이후에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좀 저는 엔 강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BOJ 금정위를 했는데 0.5% 동결했잖아요. 예, 동결했습니다. 그게 그 얘기가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예, 지금 그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가 유럽이 최근에 그 독일의 그 국가부채 한도 및 재정 적자에 관련된 헌법을 개정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헌법 개정 3분의 2 동의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할 정도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특히 국방을
역을 키우겠다라고 지금 나온 상황인데다가 이 22 유럽중앙은행은 적극적인 금리 인하로 여기에다가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만 만일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나홀로 강세를 가게 되는 그렇겠네요. 예, 그런 위험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동결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일본도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일본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그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 면이 있는데 엔 강세를 유발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이에 끊길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엔 동결했지만 사실 다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서 다들 지금 엔 강세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을 좀 모으고 이제 집중을 하는 건데 네. 일본은 지금 성장률도 사실 성장률 전망도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 소비자 전망,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도 조금 약간 하향 수정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시 좀 고개를 들다가 경제가 조금 수그러드는 느낌이 아닌지 엔 강세 앞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본 경제가 내수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아베노믹스에서 수출 경기 부양해서 살아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엔 강세가 나타나는 순간 이게 수출길이 막힐 수 있고 특히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이랑 지금 무역 협상, 관세 협상 중인데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일본이 뭐 이시바 특히 수상이 그렇게 정치적 입지가 아주 강하진 않아요. 예,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굴욕적 협상을 하고 왔다. 바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머리를 그렇게 쉽게 수그릴 수 없는 여건이면 7월까지 아직은 2달은 남았습니다만 상호관세 유예되어 있는 시간 안에 긍정적 뉴스가 들려올지에 대해서 지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이 둔화되는 거고 더 나아가 국제유가 지금 60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일본이라고 수입 물가가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망도 떨어지고 성장률 전망은 관세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사실 지금 저는 금리는 인상하면 안 된다고 보지만 일본 은행 자체는 원체 금리 인상을 거의 그 신앙처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 거의 굉장한 곳입니다. 1990년 자기들이 금리 6%까지 인상해서 집값이 20% 빠졌거든요. 그때 축하 파티 했다요. 집값 떨어뜨렸다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이자 자산 시장의 버블은 다 청산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고 그게 그 전통이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한때 비둘기파였던 우에다가 총재되자마자 금리 인상하는 거 보면 결국 그 집단 심리 속에 일본은행 총재도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아직도 금리 인상 이니셔티브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 엔 강세 가능성이 좀 있다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본은 행정부가 지금 성장을 주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목소리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인플레이션 거품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포커스만 갖고 있다는 게 전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트라우마들 때문이겠죠. 거품 경제에 대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 거품 때문에 경제, 거품 경제를 방치했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 제 입장에서는 아니 거품을 붕괴시킨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빨리 금리를 인하하면 될 걸. 그렇죠. 왜 그때 금리를 6% 금리를 쥐고서 계속 한 1년을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계속 끌다가 경제 다 망가진 다음에야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92년에 인하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일본 은행이 대국을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그 나라 팔짱고고 대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잘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일본은 중앙은행 잘못 둔 덕분에 나라가 30년 고생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니까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 일본이 엔 강세 가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보면 참 일본이라는 세계 4위 경제가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 보면 우린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국이랑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게 일본이라는 세계 4위 경제가 우리나라 물건 안 사주잖아요. 맞아요. 한국 차들 100대도 안 팔리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장, 폐쇄적 시장의 경제가 저렇게 될 때 결국은 유럽과 미국의 중요성이 커지는 건데 그래서 관세 인상 중요성은 더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렛대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일본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일단 뭐 추가 관세에 대응을 하는 입장은 똑같고 유예 기간도 같고 퍼센테이지도 거의 비슷하고 1%. 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지금 협상의 난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들려오는 이야기는
난항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항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각 나라들이 이걸 풀어갈지도 사실 참 관건인데. 일본이 진짜 너무 지금 협상에서 힘든 이유가 이시바 수상이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해주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손 마사요시 저 소프트뱅크 의장도 네. 가서 알트만하고 손잡고서 AI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25% 관세를 했다가 1% 깎아서 24%. 예. 그 오타난 것도 진짜 웃기는 일이었는데요. 아무튼 이 정도로 트럼프가 대책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일본 입장에서는 또 일본 아베 시절에는 트럼프랑 되게 잘 지냈던 기억이 있어서 자신이 있었을 텐데 이걸 당하고 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면목이 지금 완전히 깎인. 그렇죠. 트럼프가 굉장히 외교를 못한다. 그리고 자기 편 중국을 때리고 싶다면 또는 멕시코를 때리고 싶다면 자기 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저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 가능성,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지금 가장 좋은 예가 일본인데 이제 우리는 아직 대선이 아직 한 달 넘게 남아있다라는 이유로 일단은 대표단들 가서 그냥 말만 듣고 오는 레벨의 협상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최 장관 사임도 하시고 이런 거 보면 그 스태프들이 가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 요구하는 거를 갖다가 전달하는 전달자로밖에 안 되는. 맞아요. 그래서 그 핑계 대고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그래도 일단 유예가 7월까지 유예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6월이 새로 취임하시는 대통령이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운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이것도 안 좋은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이 전체 상황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지금 다가서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뭔가를 이 분석도 잘 해놔야 되고 분석에 따라서 대응이 나올 텐데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계속 좀 분석 좀 잘해주시고요. 오늘 미국과 일본 경제 거시 지표들 중심으로 한 해석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